안녕하십니까. 명예와수다 김철중입니다. 병에 막상 걸리면 왜 그런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내가 받고 있는 치료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자,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명예와수다 시간입니다. 최근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저체온 치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얘기인데요. 갑자기 자택에서 쓰러지고 나서 심근경색증으로 심장마비가 오고 심폐소생술을 받고 그 다음에 저체온 치료를 받은 거로 굉장히 화제가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저체온 치료와 심장마비, 응급의료 이것을 다 둘러서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양혁준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길병원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죠? 네, 그렇다고 말씀할 수 있죠. 응급의학계의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찬이십니다. 양혁준 교수, 이 이름은 누가 주셨습니까? 혁준. 이게 무슨 옛날 드라마에 이름 많이 나왔어요. 이런 혁준 뭐 그런 거. 저희 아버님이 주셨죠. 아버님. 근데 아버님이 이름을 너무 세게 지셨어. 혁준. 예, 맞습니다. 근데 혁자가 들어가면 남자 이름에 혁자가 들어가면 다 근사해. 괜찮아. 강혁, 장혁 뭐 이런 것도. 자, 양혁준 교수님의 프로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석박사 다 하시고, 그다음에 길병원에서 이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외상학회나 응급의학회 쪽에 계속 무슨 학술위원과 보험이사, 정책이사들을 쭉 거치셨어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말인데 미국 심장협회 ACLS가 뭐죠? 어드밴스드로 전문 심장 소생술, 심폐소생술에서 전문 소생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네. 예. 아시다시피 올 가을인가요?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열리죠. 네네. 좀 길병원이 그 아시안 게임 지정병원 아닌가요? 예. 의무지원병원? 의무지원병원이고 저희가 이제 선주촌 병원을 운영할 예정이고 또 현장에 여러 응급의료소나 뭐 이런 그 대량 재해에 대비한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 교수님이 요 아시안 게임 의무위원회 의무위원이신가요? 아니면 위원장이신가요?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네. 지금 아시안 게임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의무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잘 되고 있고요. 뭐 저희 병원에서 이제 병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응급의학계에서도 대대적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도핑도 관여하시나요, 그러면? 도핑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치셨을 때의 응급 상황, 응급에 대한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좀 대비를 시켜야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의료진만 한 20-30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그래요? 일반 지원까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 선수랑 이 코치진 이 임원들 해가지고 몇 명이 와요? 아시안 게임에? 총 3만 명 정도의 어떤 이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만 명? 예. 굉장히 큰 행사네. 예. 하여튼 성공적으로 끝내야겠죠? 예. 근데 생각보다 아시안 게임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예,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세월호에 이제 묻혔고, 그다음에 월드컵이 기다리고. 맞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왜 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하여튼 인천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는 도시인 거죠. 서울, 부산에 이어서요.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가 이제 저체온 치료법인데요. 이건희 회장이 이제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이 저체온 치료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이건희 회장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밤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죠. 밤 9시에 저녁 식사 후 이건희 회장이 체기를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했나 보다 해가지고 소화제를 복용했는데 계속 등 쪽에 통증을 호소했어요. 여기서 약간 심근경색증의 약간 그 느낌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등 쪽으로 이제 통증이 뻗쳤다는 거예요. 되게 심근경색증이 등 쪽으로 많이 뻗치죠. 되게 이제 흉통을 호소하지만은 아주 전형적인 흉통보다는 복통이라든지 등 쪽에 통증이라든지 어깨가 아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는 심근경색 환자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고령인 경우에는 통증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고령인 경우에는 증상이 좀 많이 가려집니다. 애매할 수도 있고 당뇨병도 이건희 회장이
앓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병이 있어도 좀 통증이 애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만으로는 이게 심근경색증을 유추할 수는 없으나 하여튼 지금 약간 소화불량이 오고 등 쪽으로 통증이 뻗쳤고 뭔가 묵직한 통증이 시작된 거로 봐서는 이제 뒤돌아봤을 때 심근경색증이 이제 의심이 된 거죠. 네. 자, 그러다가 10시 20분경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네. 그리고 간호사가 거기 간호사가 상주한다고 돼 있어요. 네. 집안에 간호사가 이제 응급처치를 했죠. 응급처치를 하고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원래 다니던 삼성 서울병원을 안 가고 바로 인근의 순창병원 응급실로 자동차로 달렸습니다. 네. 자동차로 달린 시간이 약 3분으로 추정되는데요. 애초에 순창병원 의료진은 이건희 회장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어레스트, 이제 뭐 의사들끼리 어레스트라고 심장 정지가 왔다. 그래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집에서 이미 심장 정지의 소견이 있었고 이미 도착했을 때 심전도는 플랫했다. 즉 심박동이 제대로 안 잡혔다. 하는 증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심정지 시간이 몇 분인지는 잘 몰라요. 당초 알려진 바로는 5분이라고 알렸는데 약 8분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심폐소생술하니까 심박동이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심폐기능 회복이나 막힌 심혈관 관상동맥을 재관류해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재관류는 삼성 서울병원 가서 해야 되는데 좀 이송 동안에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창병원 응급실에서 에크모 체외 심폐순환기를 달았죠. 장착했습니다. 이 에크모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새벽 1시 15분경에 이건 회장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막힌 관상동맥을 뚫고 스텐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벽에 이제 저체온 요법을 실시하죠. 그러고 나서 이틀 정도 체온을 약 33도까지 쭉 내린 다음에 깨웠습니다. 네. 체온을 올렸죠. 그래서 체온을 올리면 대개 의식을 깨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수면 치료를 계속하고 있어서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장님은 지금 수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건희 회장의 지금까지 지나온 경과인데요. 자, 여기서 보통 심장 정지가 왔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골든타임, 처치를 해야 되는 골든타임이 몇 분이라고요? 5분으로 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5분이냐면은 네. 뭐 심근경색이든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심장마비가 오면은 제일 먼저 의식이 없어지죠. 그렇죠. 의식이 없어지고 나서 반응이 없으면은 바로 의식 확인 후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5분 이내에 5분. 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심장 박동이 멈추면 바로 의식이 잃나요? 예, 되게 뭐 2, 3분 안에 잃어요? 2, 3분 이전에 잃죠. 그래요? 예. 심장박동이 먹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혈액순환이 먹고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딱 차단되는 거죠. 순간 안 올라가는 거죠. 뇌로 안 올라가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약 1, 2분 만에 그냥 1, 2분 안에 바로 쓰러집니다. 네, 바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근경색 증상이 생겨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하면 그 순간에 뭔가 그 심장 박동이 멎었든지 아니면 늘어지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약간 하다가 이제 의식을 잃었다는 거는 이미 심장 박동이 약 1분 정도는 지난 거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약 4분 안에는 해야겠네요. 예, 4, 5분 내에는 그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해야지만 골든 타임이 약 5분. 예. 근데 자 5분 안에 뭔가를 하라고 그랬는데 일반인들은 이게 심장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뭐 청진기를 들여야 될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뭐 여보세요라든지 가볍게 흔들어서 반응을 살펴야 되는데 반응이 없고 움직임이 없으면은 일단 심정지라고 간주를 해야 돼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해야겠네요? 그렇게 했는데 환자가 반응이 전혀 없고 반응이 없다. 뭐 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심정지라고 간주를 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상태에서?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맥박을 촉지를 해가지고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목 물론 주변에 이제 목동맥을 네. 만져서 네. 그 어떤 그 심정지를 확인하라고 돼 있지만은 네. 실제로 이렇게 그 비교를 해봤더니 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네. 일단 갑작스럽게 환자가 뭐 누군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네. 반응이 없고 움직임이 없으면은 네. 없고 이제 일견에 숨을 쉬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네.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꼬집는다든지 이런 통증 유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통증은 반응하죠? 통증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어야죠. 아, 없어요? 예, 의식이 없으니까.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정도면은 반응을 보일 정도의 강도로 예. 깨운다든지, 예, 흔들었는데 통증을 전혀 반응이 유발한다든지 없고 전혀 없다. 또 그 숨 쉬고 있는 그런 예. 소견이 없다 그러면은 예. 심정지라고 간주를 하고 예.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니,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숨을 쉬고 있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예. 뭐 흉부 압박이라는 게 필요 없죠. 아, 일단 숨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호흡도 심정지 없고 상태에서의 그 쓰러진 거는 심장 박동도 없고 호흡도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인데 예. 간혹 이제 가사 호흡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장이 이제 막 멎어가는 상태에서 거칠게 한두 번 숨을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호흡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심정지 호흡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보이는 건데 그런 상황을 보고서 숨 쉬고 있다. 예.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는 한번 것이죠. 음성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가사호흡은. 이런 식으로 꺽꺽 소리를 내면서 그거는 가짜다 이거죠? 그렇죠. 그건 숨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심장이 멎으면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축적됐던 게 나왔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가사호흡, 심정지 호흡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호흡을 보인다 할지라도 심정지로 간주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건희 회장 사건으로 본 교훈. 일단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충분히 반응할 정도의 강도로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숨을 쉬고 있지 않거나 숨을 쉬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게 되면은 가짜 호흡같이 이렇게 그렇죠. 하는 호흡을 보일 경우에는 심장 정지로 간주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들어가야 된다. 물론 이제 바로 심폐소생술 한 게 아니라 일단은 뭐 119라든지 이런 그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으로 체계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죠.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 우리나라 이렇게 어르신들이요 자식한테 먼저 걸어 전화를 119에 걸어야 되는데 큰 아들한테 거는 거야. 야, 아빠가 이상하다.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이제 허비하는 거지. 그때는 이제 의식이 있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전화할 수 있으면. 아니. 누군가가 그 목격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남편이 막 그렇죠. 쓰러졌단 말이죠. 예. 근데 시간만 이제 그러면 거기서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상당수 어르신들이 아들한테 건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절대 아들한테 걸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멀리 있는 아들 소용없는 거야. 119에 신고를 해서 119에 신고하는 게 첫 번째예요.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바로 하고 나서 조치를 취하는 건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119에 신고를 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계속 제가 반복하는데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심장 정지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목격자는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신고 좀 해라 이러면 안 되고요. 양강모 네가 가서 신고해 빨리. 맞습니다. 이렇게 꼭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응급처치에 들어가야겠죠. 네. 여기서 약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막 넥타이를 풀어주거나 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좀 열어주거나 이게 또 중요한가요? 보통 그거부터 하더라고.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뭐 CPR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겠죠. 지난번에 임수혁 사건 이제 다 아시죠? 2000년도에 이제 야구 선수가 이제 2루에 서 있다가 이제 쓰러졌잖아요. 그 임수혁 사건 동영상을 보면은 벨트를 풀러 허리 벨트를. 이거는 무미한 행동이죠. 뭐 경련을 하고 있다고 잘못 오인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심장마비가 오면서 저산소증이 빠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경련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칫 간질 발작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네. 간질 발작이라고 오인을
해서 일단은 뭐 벨트를 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심정지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간질 발작이랑 심장 정지 상태에서 오는 그 일시적인 경련이랑 어떻게 구분합니까? 되게 이제 간질 발작은 오래 가겠죠 아무래도. 예, 간질 발작은 되게 이제 경련이 생기면서 몸이 굳어지면서 경련이 오는 것이고 예. 심정지로 인한 그런 경련과 같은 모습은 예. 순간적으로 이제 얼굴이 그 창백해지면서 파랗게 질리죠. 그러면서 가볍게 떨면서 그러면서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심장마비죠. 가볍게 떨면서 움직임이 전혀 없어지는 게 이제 심장마비군요. 요 일반적으로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얼굴이 파랗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우리가 뭐 말하는 그냥 파란색으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색깔이 이제 까맣게. 예. 그러니까 파란 게 아니라 사실은 푸르둥둥 핏기가 없어지는 거죠. 핏기가 없어지는 거죠. 혈색의 어떤 그런 핏기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파랗게. 예. 일단 심장 박동이 있으면은 뇌나 얼굴 쪽에서 올라가는 혈류도 멈추지만 내려오는 혈류도 멈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얼굴이 순간적으로 붓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혈류도 차단되지만은 내려가는 혈류도 차단되니까 일시적으로 얼굴이 부은 듯한 그런 부으면서 약간 이 핏기가 없어지고 약간 푸르둥둥하게 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심장정지 상태가 지금 왔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만 주의 있게 살피면은. 그런데 그런 상황을 실제 목격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당황하면서 인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심장정지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요 저체온 얘기 전에 요 심폐소생술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예. 자,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119에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지도 상담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십시오. 요것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119 신고하게 되면은 전화 상담원이라고 그러죠. 예. 되게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 전화 상담원이 지시를 합니다. 예전에는 인공호흡을 2차례 하고 흉부 압박을 하는 그런 그 전통적인 CPR 방법이 공고됐지만은 2010년 이후서부터는 전혀 CPR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흉부 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을 권고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119 구급대에서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당신이 지금 심폐소생술 할 줄 알아? 물어보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할 줄 알면은 되게 이제 뭐 공식적으로 30대 2 해서 그러니까 2번 호흡을 주고 그다음에 30번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혀 교육 받은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흉부 압박만 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되게 이제 CPR을 할 때 가장 그 장벽 중에 하나가 인공호흡이에요. 인공호흡을 꺼리기 때문에 CPR 실시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호흡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적절한 위치에 흉부 압박을 해주게 되면은 충분히 똑같은 동일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어떤 그 논문이나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내가 발견한 이 심장 정지 환자가 항상 뭐 미인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그 노숙자일 수도 있고 되게 환자들이죠. 환자들이 뭐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마우스 투 마우스 힘들죠. 이게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 최초 목격자가 생판 모르는 사람일 경우 이 마우스 투 마우스로 인공호흡 한다는 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직업적인 뭐 사명감이 있거나 굉장히 그런 것들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근데 다행히 가슴뼈 압박만으로도 똑같은 동일한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부감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인공호흡에 대한 거부감은. 정확한 그 압박하는 위치와 깊이, 속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우리 그 가슴의 정중앙 뼈, 가슴뼈죠. 가슴뼈의 아래쪽 부분. 아래쪽 부분을 한 5 내지 6cm 정도의 깊이로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일반적으로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이라고 보면 되지 않나요? 네, 그 선상에서 이제 바로 아래쪽이죠. 젖꼭지를 이은 선의 바로 아래를, 바로 아래를 이렇게 양손을 깍지를 껴서 손꿈치. 깍지를 껴서 손바닥 아랫부분 두툼한 부위로 손꿈치로 5 내지 6cm 수직 정도를 방향으로 눌러주고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100에서 120회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예. 일반 하나 둘 막 예,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눌러줄 때 저도 최근 작년에 CPR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네. 교수님은 CPR 교육 받으셨어요? 저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데서 허점이 있을 수가 있어. 교육만 시키고 본인은 안 받을 수가 있다니까. 네, 저는 실제로 환자들에게 많이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마네킹은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눌러줄 때 중요한 거는 손바닥이 뗄 때 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손꿈치를 대고 네. 눌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가슴이 또 올라와 줘야 됩니다. 펌프질을 할 때 네. 눌러주고 들어주고 눌러주고 들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눌러주고 나서 다시 가슴이 올라와야지 그다음에 그렇죠. 누웠을 때 그렇죠. 혈액순환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다시 올라올 때 이 손바닥이 가슴뼈에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막 이 펌프질을 형태로 하면은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가슴뼈에 손꿈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와 줘야지 효과가 맞습니다. 좋다고 돼 있고요. 가슴이 올라와 줘야 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일단 손 깍지를 껴서 손꿈치로 팔꿈치는 수직으로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수직 방향으로 깊이는 약 3에서 5cm 정도. 5에서 6cm입니다. 5에서 6cm. 예,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네. 5에서 6cm면은 성인 가슴 두께의 한 3분의 1. 5 내지 6cm 정도 깊이로 눌렀다가 바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를 1초에 2번 정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되게 한 2, 3분 하게 되면은 아주 막 지치죠. 지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럿이 있으면 교대로 1분마다 교대하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심장에서 어떤 혈류 유발이 정상 상태의 한 15%에서 20%까지 혈류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20%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은 20% 정도의 혈류가 순환. 생겨도 충분히 뇌를 보호한다 이거죠. 보호할 수가 있고 심정지 상태라 할지라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원래는 한 5분 정도면 내 손을 받지만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혈류를 유발시키게 되면은 이게 뭐 15분, 20분 정도의 어떤 심정지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환자는 뇌 손상을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이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들 다 많이 있죠. 올라 있고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의가 있다면 뭐 교육기관에 신청을 해서 4시간 일반인은 몇 시간 받아요? 2시간에서 3시간. 한번 해보면 3시간 정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금 응급환자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심폐소생술 하고 있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3시간만 교육받으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굉장한 무기를 갖는 거죠. 근데 사실 심정지가 발생되는 장소가 가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거든요. 가족이거나 형제거나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되게 무료인가요? 교육은? 무료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적십자사나 뭐 119에서 하는 건 거의 되게 무료인 것 어떤 자격증을 요하는 경우에는 뭐 비용이 들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다 무료 교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구급대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7, 8분 정도면 대부분 도착하거든요. 대도시에서는 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7, 8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해주게 되면은 그 골든타임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연장되는 거죠.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건희 회장도 집에서 있던 비서, 이제 간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비서가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지금은 이제 나오고 있어서 골든타임은 이제 많이 연장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의료진도 이제 뇌 손상이 그나마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장 박동을 되살렸어요. 되살렸어요. 그 자체만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기도 합니까?
그 심폐소생술 자체만으로? 예. 이 되게 이제 CPR을 하면서 흉부 압박을 해주고 인공순환을 인공호흡을 해주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돌아오기도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하지만은 이 제세동을 한다든지 샥을 줘야 되는 경우에는 그 샥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되는 거죠. 전기 샥을 주는 거죠. 예. 전기 충격이라고 하죠. 제세동. 예. 그래서 제세동을 해서 심장 박동이 이제 다시 돌아온 걸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심폐소생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슴 압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은 다시 이제 심정지 상태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기도 확보라든지 또 혈관 내로 약물 주입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은 순천병원에서 이제 의료진이 이어받아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거기서 심장 박동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네. 극적으로 돌아왔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에크모를 넣고, 이제 에크모는 우리가 2부에 얘기를 하고요. 에크모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재관류를 시도한 거죠. 네네. 요 재관류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심근경색증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막힌 관생동맥을 뚫어줘야지만 심근경색의 후유증,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걸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체온 치료를 했습니다. 그 화재 저체온 치료, 저체온 치료를 라는 게 뭐죠? 체온을 32도에서 34도 정도까지 떨어뜨려서 일단 심정지에서 회복된 그 환자의 그 뇌손상을 최소화하거나 더 진행되는 것을 막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정상 체온은 몇 도입니까? 뭐 36.5도. 36.5도의 환자를 이제 33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죠. 예, 한 3, 4도 정도 떨어뜨려서 유지하는 건데. 야, 그거 신기하다고. 3, 4도 정도만 떨어져도 사람이 그러니까 이 뇌대사가 싹 멈추나 보죠. 완전히 멈추지는 않죠. 하지만은 그 뇌대사가 이제 가장 기본 상태로까지 떨어지는 기본 것이죠. 상태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 28도, 27도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거의 모든 그 신진대사가 이제 멎는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심장도 멎어버리니까. 심장도 멎죠. 예. 그렇게까지 떨어뜨리지 못하죠. 요거 온도 세팅 잘해야겠네. 네. 졸면 안 되겠다.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 자동으로 다 온도 세팅되죠? 요즘은 이제 저체온 치료 장비들이 이런 자동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를 떨어지는 속도는 어떻습니까? 보통 그냥 온도는 빨리 떨어질수록 좋아요. 빨리 목표 온도로 그냥 빨리 내려가는 게 좋아요. 떨어뜨리는 방법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얼음 주머니를 댄다든지 몸을 차갑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요. 쓰고 병원에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주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혈관 내로 주입하는 방법도 병행을 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혈액 그 중심 체온을 저체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혈관 내에 어떤 도관을 넣어서 떨어뜨리는 방법. 관을 넣어서 이렇게 뭐 냉각기를 넣나요? 냉매를 그 도관을 통해서 순환시키는 거예요. 몸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 도관을 통해서 냉매를 순환시키는 방법이고. 그러면 그 부위를 지나가는 피는 순간적으로 어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죠. 고피들이 계속 돌리니까 체온이 쫙 떨어지는 거죠. 중심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체온은 어디서 재요? 체온은 되게 뭐 방광, 식도, 직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 안에다가 온도계를 넣어서 체온계를 넣어서 중심 체온 항문에다 이제 온도계를 넣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 온도를 재는군요. 식도. 몸 안에 온도를 재는. 중심 체온을 재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조끼 형태로 이렇게 환자한테 입혀가지고 온도를 재는 것도 그거는 이제 그 표면 그 방식인데요. 그 피부 표면에다가 쿨링 패드라고 그러죠. 냉매가 그 패드를 통해서 순환하면서 피부를 통해 가지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다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필병은 어느 걸 쓰나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은 이런 쿨링 패드 조끼 형태를 쓰고 조끼 있다고. 형태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 조끼 형태의 저체온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심장마비가 왔다가 심폐소생술로 심장 박동이 회복된 환자 모두 다 저체온을 하는 건 아니죠?
일단 어떤 경우에 저체온을 합니까? 상태에서 이제 심장이 다시 뛰고 순환이 회복됐지만은 네.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네. 그런 경우에는 저체온 치료에 일단 대상이 됩니다. 되지만은 저체온 치료가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합병증? 뭐 출혈이 잘 생긴다든지.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출혈이 더 잘 생겨요. 예, 출혈도 생길 수 있고 또 감염의 가능성도 높고요. 그 관을 넣기 때문에? 아니요. 그럼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증도 잘 생기고요. 이게 체온이 떨어지면 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럼요. 그리고 출혈도 잘 생기고. 출혈도 잘 생길 수 있고 부정맥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감안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또 할 수가 없죠. 너무 혈압이 낮은 경우에도 할 수가 없어요. 혈압이 너무 낮으면은 저체온 치료 자체가 심장 막동이 느려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혈압이 떨어지면은 또 다른 몸의 어떤 다른 장기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에 저체온 치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체온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식이 없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런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이제 너무 이렇게 단점이 더 크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대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심장 정지로 발견돼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이런 길병원이나 이런 그 응급센터로 실려왔을 경우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 박동이 다시 돌아왔으나 의식은 안 돌아와서 저체온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전체 우리나라 2만 7천 명 정도의 심장 정지 환자 중에서 몇 프로가 될까요? 이게 이제 기관마다 다른데 저희 병원의 통계를 봤더니 저희가 6년 동안 한 1,800명 정도의 그 심정지 환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거기 왜 이렇게 심정지 환자가 많아요? 근데 그 희한하네. 거기 6년 동안 그 동네에 심장정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원래 인천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도 많고요. 또 이런 또 이 갑작스럽게 아무래도 이게 권역응급센터니까. 권역센터다 보니까 많이 오는 거 많이 그쪽에서 오겠지. 그래서 1년에 한 300명 정도의 심정지 환자를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한 170, 80명 정도가 일단 안 돌아요. 심장이 일단 다시 뛰어요. 다시 뛰어요. 3분의 2는 다시 뛰어. 3분의 2는 다시 뜁니다. 럭키. 뛰었다가 다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이제 한 30분, 30분 이상 심장이 뛰면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정지에서 회복된 환자의 저체온 치료는 최종적으로는 심정지 환자가 100명이라고 그러면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의 환자만이 저체온 치료를 받습니다. 그럼 약 20%? 20% 정도. 그러면 저희 병원의 통계고, 이거는 이제 저체온 치료가 많이 하고 있는 병원 또 안 하는 병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진짜 럭키하게 심정지 와서 심폐소생술 했는데 멀쩡하게 깨어나는 분들은 몇 프로? 저체온 치료도 필요 없어. 그냥 심장 박동 돌아오면서 의식도 바로 돌아. 그러니까 의식도 그냥 깨어나. 그런 경우는 10명 중에 1명 정도. 10%. 이 사람들은 굉장히 럭키한 거죠. 10%는. 우선은 심정지 시간이 짧았고 바로 즉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깨어난 거예요. 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응급실에서 갑자기 이제 그 리듬이 느려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심폐소생술 시행하고 샷까지 줬는데 심폐소생술 하는 도중에 환자가 깨어나가지고 그만하라고 아프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폐소생술 그만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 흉박박 자체가 굉장히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깨어난 거야. 아파가지고. 시간이 짧으면은 실패하면서 그런 사람은 바로 그렇게 팍 돌아온 사람은 저체온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어쨌건 그 10%는 굉장히 럭키한 거고 또 그나마 저체온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럭키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머지 10%는 진짜 럭키하게 깨어났고 20%는 저체온 치료를 시도할 정도 상태가 된 거고 나머지 70%는 그나마 그런 시도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도 좀 운이 좋은 편이거나 적절한 처치가 그나마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자, 일단 저체온 치료의 원리를 좀 더 얘기를 왜
체온을 떨어뜨리면 뇌 손상이 줄어드는 걸까요? 그 전에 아마 그런 보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강물에 빠졌다든지, 예. 얼음물에 빠졌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렇게 그 야외에서 예. 추운 날 야외에서 이렇게 겨울철에 예, 쓰러졌다가 이제 그 동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동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심장마비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예. 응급처치를 했는데 예. 시간이 뭐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깨어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헤드토픽을. 기억나요. 뭐냐면은 예. 저체온 상태에서는 모든 그 우리 세포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동시에 뇌 손상의 어떤 그런 그 찬스 조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저체온 상태에서 유지됐다가 체온만 잘 올려주게 되면은 그 어떤 신경학적인 손상 없이도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사례들이 있는데 이 저체온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뇌세포의 어떤 대사를 최소한 예. 아주 기본적인 대사만 하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받는 그런 기전을 차단하고 또 여러 가지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런 그 신경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심장 박동이 멈췄잖아요. 네네. 그래서 뇌로 혈류가 안 들어갔단 말이죠. 네네. 그 상태에서 이제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네네. 그럼 뇌로 혈류가 다시 들어갈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저산소증 상태, 허혈 상태에서 네. 손상을 한번 받고요. 네. 두 번째는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혈액순환이 되면서 네. 재관류가 되면서 뇌로 다시 들어가면서 손상이 그때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아, 그때 이미 그러니까 2차 화재가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독성 물질이나 막 활성화되고 막 활성화되면서 세포가 이제 파괴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관류가 손상을 줄 수 있는 거네요. 재관류가 손상을 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초기에는 허혈 상태, 저산소증 상태가 이제 세포의 괴사를 초래하지만은 재관류가 되면서 다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유입되고 세포에 어떤 손상을 준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기전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한 2, 3주까지도 발생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뇌 대사를 완전히 셧다운 시켜놓고 셧다운 시켜서 더 이상 그런 물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 기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체온을 올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 불길을 피해가는 거네요. 예? 일단은 이제 2차 손상을 막는 거죠. 불길을 피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 교수님이 이 저체온 치료를 국내에서 초창기부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시작했죠? 2000년 초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새로 그 도입된 그런 어떤 그 카테터를 이용한 방식이라든지 하는 그것은 2006년도에 최초로 도입을 해서 그래? 어떤 자동 체온 조절 장치에 의한 체온 치료는 2006년도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약간 겁났을 것 같아. 환자를 그냥 딱 32도까지 떨어뜨리면 약간 겁나지 않나요? 겁나죠. 왜냐하면 혈압도 떨어지고 부정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감염의 찬스도 높아지고 또 이 출혈도 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저체온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가서 좀 배우고 오셨네. 2002년도에 제가 듀크 대학에 이제 뇌신경 그 연구소에서 이제 갔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애니멀 모델링을 하면서 그 당시 미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가서 좀 많이 보고 그때 장비들 도입. 전 세계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저체온 치료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이건 뭐 히포크라테스 그 당시서부터 그런 문헌에도 어떤 저체온에 대한 그런 언급이 돼 있고요. 본격적으로 저체온 치료가 도입돼서 시작된 거는 50년대 후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흉부외과죠. 심장 수술을 하면서 저체온을 유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장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체외순환을 하면서 저체온 상태를 만들어 놔야지만 그 수술이 끝나고 나서 뇌손상 받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 그때부터 생겼던 거죠. 제가 흉부외과 인턴할 때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제 생리식염수 얼린 거를 그 갈아가지고 그 믹서기로 갈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딱 갈라고 그러면 심장에 싹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체온을 그러니까 심장의 멈추는 거죠.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박동을 멈추게 해서 그다음에 잽싸게 수술하고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온도를 올려서 이제. 그래서 인턴 때 그거 잘 갈아야 돼요.
그 팥빙수 기계로 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막 그 곰돌이 그 눈동자 막 돌아요. 예. 그거 잘 돌려야 됩니다. 예. 못 돌리면 혼나. 그래서 50년대 후반에 이제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저체온 치료가 도입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은 여러 가지 합병증 문제 때문에 이게 조금 잠잠했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이 저체온 치료가 심정지 환자에서 굉장히 유효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충분히 이렇게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저체온 치료가 90년대부터 이제 그러면 이게 저체온 치료를 하지 않던 것과 하고 나서의 비교해서 봤을 때 심장 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제가 2000년 초반 이전에는 저체온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심폐소생술만 해서 일단 순환 회복되면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했는데,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바로 깨어납니다. 그러면 저체온 치료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의식이 회복돼서 생존 퇴원하는 경우고, 그렇지 않은 좀 시간이 뭐 10분, 15분, 뭐 20분 이렇게 심정지 시간이 있었던 환자들은 저체온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거의 뭐 90% 이상이 뇌손상이 와서 뭐 식물인간 또는 뇌사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환자가 뭐 생존 퇴원하지 못했고요. 하지만은 저체온 치료를 2000년 초반 이후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깨어난 환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6년 동안의 통계를 모아봤더니 저체온 치료를 한 환자들 중에 어쨌든 심폐소생술을 한 환자 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가 생존 퇴원을 하더라고요. 신경학적인 손상이 없이. 과거에는 약 2, 3%였잖아요. 예, 2, 3% 정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뭐 10배. 10배 가까이. 10배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생존율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생존 퇴원. 신경학적인 손상이 없이 생존 퇴원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 이거 식물인간을 양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망할 수 있는 사람을 저체온 치료로 인해서 이 사망률이 떨어진 바람에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머무는.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지만은 10%, 15%의 환자가 생존할 수 있는데 그런 치료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담그는 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 몇 군데에서 이게 시행되고 있나요? 전국 병원에서? 지금 뭐 3차 병원의 대학병원급에서는 저체온 치료를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만약에 일반 병원, 그러니까 약간 중소병원으로 일단 먼저 갔어요. 일단 심정지한테 먼저 가까운 병원 가야죠. 가까운 병원부터 갔죠.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로 회복이 돌아왔어요. 근데 의식이 안 돌아왔어. 이런 경우에 여기 저체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체온 치료할 수 있는 이 3차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의사들도 가도록 권유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알고 있어야 돼. 그동안은 저체온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뭐 일부 의사들만 알고 있었죠. 관련된 의사들만 알고 있었지만은 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심정지 환자가 저체온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앞으로는 심정지가 발생되고 일단 심장이 뛰고 순환 회복이 되면은 저체온 치료를 물론 뭐 받을 수 없는 환자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다 받아야 된다는 게 뭐 확실하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보험은 되나요? 그 여러 가지 저체온 치료를 위한 그런 어떤 그 장치를 써야 되는데 그건 보험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5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뭐 2, 300만 원 정도의 자기 본인 부담 내야 되는 거죠? 본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저체온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입니다. 장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체온 치료가 적용이 돼야 될 그런 케이스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줘야죠. 이거는 완전히 뇌손상으로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인 건데 해줘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아마 사회적 관심이 모으면서 건강보험 적용되길 바랍니다. 심장마비에 따른 응급의료 처치 그리고 에크모 이건희 회장이 말했다는 에크모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심장마비 상태에서 심폐소생술로 심장 박동이 되돌아왔는데 의식은 되돌아오지 않은 경우 저체온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체온 치료가 없는 경우에는 저체온 치료가 가능한 더 큰 응급센터로 환자를 옮기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네. 외국도 그렇게 하나요? 외국도? 네, 일부 이제 미국이나 몇몇 국가에서는 모든 병원이 저체온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체온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심정지 센터. 아, 심정지 센터? 예. 오, 얘기되네. 환자를 보내서 일단 뭐 그 가까운 병원에서 심폐소생 받고 순환 회복이 되고 의식이 없으면은 심정지 센터로 보내서 그곳에서 집중적인 중환자 치료를 하면서 심폐소생술 후 통합 치료를 심정지 센터에서 다 하는군요. 맞습니다. 아, 요 말 잘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심정지가 오는 곳이 아니죠? 심정지 환자를 통합받아서 치료하는 센터. 치료할 수 있는 센터. 영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뭐 리서시테이션 센터인가? 아니요. 카디악 어레스트 센터. 케어 센터. 예, 케어 센터. 그렇게. 근데 어레스트 센터로는 거기 가서 심정지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훌륭한 제도를 왜 안 하죠? 아, 그동안은 이제 산발적으로 몇몇 그 심정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이제 환자가 이송됐지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이게 각 심정지 센터를 지정하려고 광역시와 시도별로 지금 권역 응급의료 센터가 지정돼 있잖아요. 16개인가? 네. 그럼 거기서 그 기능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기능을 하기 위한 어떤 뭐 정부의 지원이나 또 시설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응급의료 센터가 꼭 심정지 환자만 그렇죠. 진료하는 거 아니기 응급 때문에 환자를 보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를 특화해서 볼 수 있는 심정지 치료 센터를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는 이게 암센터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왜냐하면 이 심장 질환은 아시다시피 그 긴박한 그 순간만 복원을 시켜놓으면 맞습니다.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예. 멀쩡하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장정지 2번 왔거든요. 네네. 심근경색으로. 예. 지금 뭐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다 있어요. 예. 그 심정지 환자가 1년에 뭐 한 3만 명 정도. 27,000명 뭐 27,000명 정도인데 그 투자 대비 효과는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요. 뭐 암센터나 뭐 이런 다른 센터. 물론 뭐 암센터 이런 데도 지원이 물론 필요하지만은 이거는 멀쩡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크리티컬한 시간을 그 시간 내 집중이 처치만 잘 해주면은 뭐 생존 태어날 수 있는 환자가 10에서 15%, 뭐 선진국은 25%까지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양 교수님도 그런 경우 많이 봤겠네요. 정말 멀쩡하게 뭐 다음 외래 뭐 안녕하세요 막 완전 심장 진짜 죽다 살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재생한 거죠. 재생. 부활한 거죠. 부활. 야, 그런 사람들 모임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 180명 정도의 환자가 이제 심정지 이후 생존 퇴원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또 나름대로의 어떤 또 이런 그 모임을 통해서 희한하네.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건 모임입니다. 부활 모임인가 어떻게 되나? 심정지 소생 환자 모임입니다. 심정지 소생 환자 모임. 야, 그거 진짜 완전히 끈끈하네. 죽기 살기로 이제 만난 거네, 완전히. 그 사람들은 뭐래요? 그 자기가 이렇게 의식을 잃고 심장 박동이 전혀 기억은 없겠죠. 되게 어떤 사실 천국문을 넘었다가 온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기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대부분 환자들은 아무런 기억을 못하는 거죠. 못하고 되게 못하고 나머지 뭔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들은 되게 이렇게 상상 속에 이렇게 좀 만들어진 기억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임사체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심정지 상태는 아니고 심정지에 이렇게 근접한 상태에서 어떤 정신 혼동 상황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경험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거고 심정지가 딱 왔으면 의식 완전히 잃는 거잖아요. 뭐 제가 180명 환자를 쭉 보면서 다 물어봤는데 한 분도 임사체험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기억이 완전히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산소 손상을 뇌가 받았을 경우에는 기억이 상당 부분 날아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최근 거부터 날아간다고 들었어요. 최근 거부터. 되게 이제 우리 그 기억 저장하는 장소 중에 이제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손상을 잘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 기억을 먼저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되게 이제 깨어나고 나서 이렇게 첫날, 둘째 날 물어보게 되면 아주 오래전 기억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점차 회복이 돼요. 네, 점차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맨 처음에 박정희라고 그러겠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주로 뭐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혹시 어디 사세요? 댁이 네. 어디세요? 그러면 옛날 살던 집 주소를 얘기하더라고요. 아, 신기하다. 예. 최근에 지금 살고 있는 주소는 모르고 옛날에 살았던 장소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그 다녔던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최근 기억은 이제 먼저 기억 회복이 좀 좋아지면은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막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이렇게 쭉 돌아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판단이 서는 거죠. 예. 그러면 자기가 결혼했던 곳조차도 까먹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최근이라 그러면은. 무서운 얘기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기억 상실이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이에요. 점차 회복이 돼가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리는군요. 해마라는 게 일종의 뭐 컴퓨터처럼 램 같은 거군요. 그렇죠. 작동만 하다가 싹 날아가 버린 거군요. 우리가 저장 세이브 안 하면은 정확한 하드에 저장 안 되면은 그렇군요. 길병원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이 응급의료 시스템에서는 초창기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응급의료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의료기관인데 거기 헬기도 있다고요? 닥터 헬기. 네, 닥터 헬기는 결국 이제 섬과 같은 도서 지역이나 원거리에 어떤 그 응급 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이 골든 타임 이내에 환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현장에 의사가 장비를 갖춰서 현장에 처치해서 그 헬기에 그럼 의사가 타요? 전문의가 탑승을 합니다. 전문의가? 전문의와 이제 간호사나 응급의사 탑승을 해서. 전문의도 뭐 무슨 병리과 전문의 이런 분은 아닐 거예요?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러면 그 막 타보셨어요? 저도 한 달에 몇 번씩 탑니다. 약간 겁나지 않나요? 헬기? 아니요, 재밌는데요. 근데 폼은 날 것 같아. 폼은 날 것 같아. 헬기로 그냥 탁 타가지고 그냥 긴박감과 그럼요. 그 스릴. 몇 시간 걸리는 곳을 뭐 10분, 20분 만에. 뭐 연평도에 뭐 응급환자 발생했다 그러면 길병원에서 헬기 뜨는 거예요. 그렇죠. 연평도는 한 30분 걸리고요. 그러면 그냥 쫙 가면 그냥 덕적도 뭐 이런 뭐 한 5, 60km 떨어져 있는 곳도 한 15분이면 날아갑니다. 그래요? 예. 그럼 거기 뭐 심근경색증 환자 떴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장비를 갖고 가는 거죠. 응급실에 있는 중요한 장비가 다 헬기 안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가니까 그 장비를 갖고 와서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하고 오는 거죠. 헬기에 바로 실어서 예. 길병원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꼭 길병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가면서 그 환자의 어떤 그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여러 군데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가장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그 환자를 데려가는 거죠. 물론 가장 많이 저희가 있는 병원으로 오긴 오죠. 지금까지 헬기로 우승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금까지 450건? 오, 굉장히 많네요. 그 일주일에 몇 건 정도 돼요? 두세 건 정도 되나요? 일주일에 한 서너 건 정도. 꽤 많네요. 점점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좀 늘겠는데요? 최근에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거 환자가 헬기값 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 국가 차원에서의 그 응급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간혹 이제 이 그 헬기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가 해서 우려하시는데 국가의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는 국가 사업. 그렇다고 이제 응급 환자 가족이 길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헬기 좀 보내주셔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고 119에서 저희가 먼저 119로 신고를 하게 되면 119에서 닥터 헬기가 나갈 건지 소방 헬기가 나갈 건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른 헬기가 구조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죠.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또 그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이라든지 환자 상태를 파악해서 5분 10분 이내에 뜹니다. 제가 이거 일본에 이 닥터 헬기를 좀 취재하러 간 적이 있어요. 네네. 일본에서 이제 일본도 이제 워낙 섬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보니까 재미난 게 이 도심 내에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헬리포드가 어마어마하게 지정해 놨어.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 다 가 헬기가. 그러니까 대개 어디냐면은 학교 운동장. 그다음에 뭐 백화점 공원, 주차장, 공원 이런 데 다 지원해. 심지어는 뭐 이런 그 공터, 일반 공터, 또 뭐 밭 이런 데 다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만약에 러시아에 걸려봐 응급환자 이거 뭐 이송하는데 1시간 걸리거든. 그냥 헬기 바로 뛰어가지고 어디로 앰뷸런스로 어느 지점까지 데리고 와라. 그럼 바로 거기 헬기 딱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점차 저희도 인천시에서 좀 그 헬리패드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예.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 있는 뭐 주차장, 그렇죠. 이런 데를 다 지정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공원, 그래서 지금 뭐 저희 그 인천 지역은 한 3, 40개 정도의 그 이런 착륙 지점이 있는데 아마 이거보다 몇 배는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환자에게 더 가까이 가서 이거 타고 뭐 회식하러 다니고 뭐 이러지는 않으시죠?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 우리 섬에 철저하게 해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아니, 농담입니다. 자, 이건 회장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건 회장이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안타깝게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네. 나는 이 사건 보면서 야, 이게 참 인생 무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공평한 거죠, 사실은. 그 정주영 그 현대 회장이요. 이제 사망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병철 회장을 만났대요. 네네. 그래서 이병철 회장한테 내가 급히 쓸 데가 있어 5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네. 이병철 회장이 정주영 회장한테 당신도 한 푼도 못 갖고 왔어 이러더래요. 네. 그렇죠. 네, 못 갖고 가나 봐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도 못 갖고 가나. 이런 상황에서는 다 똑같은 보니까 겁니다. 수의를 내가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수의에 주머니가 없어. 그 주머니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못 갖고 갑니다. 예. 자, 이건 회장이 순창병원에서 극적으로 심폐소생술 받고 신박동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가서 막힌 관상동맥을 뚫는 시술을 받기 위해서 가기 전에 이 에크모를 받았습니다. 에크모. 이 에크모가 뭐죠? 에크모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병영된 체외 순환기입니다. 체외 순환. 체외 순환기.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를 빼서 그다음에 산소를 입혀서 다시 심장 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폐 기능을 대신하는 거네요. 폐와 심장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아, 그래요? 폐와 심장. 그럼 어디서 연결합니까? 심장은 이제 펌프 역할을 하는 거고 폐는 그 산소를 입혀주죠. 산소를 입혀주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피를 빼와요? 관을 꽂을 거 아닙니까? 대개 이제 큰 정맥 혈관에서 피를 뽑아요. 뽑고 또 큰 동맥 혈관을 넣어주는 거죠. 주로 어디다 넣어줘요? 그게 이제 목 쪽에 있는 거 쓸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되게 사타구니 옆에 있는 대퇴 동맥, 정맥. 난 착각하고 있었네. 정맥에서 피를 뽑아요? 정맥에서 피가 나오죠. 피를 정맥 뻗어서 그러니까 동맥에서 나와서 정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동맥에서 피를 쫙 빼가지고 정맥으로 넣어주는 거죠. 몸 밖에서 산소를 딱 입혀가지고 심장과 폐를 바이패스하는 거죠. 정맥에다가 넣어주면 넣어주면 산소가 입혀진 피가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직으로 가는 거죠. 조직을 돌아서 다시 또 심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심장하고 폐 기능을 일시적으로 우회해서 심장과 폐를 우회해가지고 그 다시 뇌나 우리 뭐 콩팥 중요한 장기로 산소를 입힌 혈액을 보내서 되게 이제 그 술 시간에서 심지어는 수일까지도 그런 그 체외 순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거는 심장 박동이 멈춰도 가능합니까? 심장 박동이 멈췄거나 폐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산소를 입히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에크모 같은 그 심폐 그 순환기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심장이나 폐 기능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먹거나 정지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거 계속 돌릴 수는 없잖아요. 야, 이거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우리나라 법적상 심장이 정지된 상태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의료행위로 인해서 일부러 심장을 정지된 상태라면은 이거는 사망이라 하지 않지만 이렇게 며칠씩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 에크모를 이용해서 계속 순환을 돌리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심장 기능이나 폐 기능이 돌아올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심장이라든지 폐가 많이 망가져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회장이 에크모를 넣었다는 거는 이미 에크모를 넣었다는 거는 심장 박동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아예 망가진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아마도 이제 심정지 상태에서 에크모를 사용하는 경우는 심장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은 너무 이제 심박동이 약하고 또 폐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대로 두게 되면 다시 심장이 멎을 수 있기 때문에 에크모를 달아서 심장과 폐 기능을 일시적으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대체해 주는 거죠. 대체해 줬다가 다시 심장이라든지 폐 기능이 회복이 되면은 그 기계를 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 3일 만에 뗐어요. 삼성병원에서요. 2, 3일 후에 뗐죠. 바로 뗐던 것 같은데요. 아니, 이틀 정도 있다가 뗐어요. 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심장 그렇죠. 혈압 유지가 된다는 거죠. 혈압도 유지가 되고 폐 기능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되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뗀 거겠죠. 네네. 네. 요거는 웬만한 대학병원에 다 있나요? 에크모. 되게 심장 수술을 하는 병원에는 에크모 다 당연히 있습니다.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오픈하트를 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열어야 돼서 에크모나 이런 체유순환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에크모가 다 있다고. 이 응급실에 있는 병원은 몇 개입니까? 질병원에도 응급실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예, 되게 이제 순천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 응급실에 있는 경우는 심정지 환자에 대비해서 많이 오니까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혈압 유지 안 되고 산소 포화가 유지 안 되면은 그때 바로 에크모를 달아야 됩니다. 이 다는 시간은 몇 분 걸려요? 뭐 10분, 15분 걸리죠. 10분, 15분. 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숙련돼 있는 의료진이 있어야겠네요. 스탠바이 해야 됩니다. 스탠바이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빨리, 그러니까 이게 응급이라는 게 상당히 긴박한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해야겠네요. 장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숙련된 의료진이 의료진이 항상 스탠바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계는 있지만은 모든 병원이 다 하진 못할 겁니다. 나는 이런 응급의료는 국방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교통사고. 예, 교통사고. 뭐 이게 서울이든 뭐 부산이든 이거는 어디선지 생기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응급의료는 병원에 맡겨놓으면 안 돼. 소방과 같은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국가 뭐 공공 이제 안전이죠. 공공 안전을 위해서. 핵심이 저는 응급의료라고 봐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응급 상황, 특히 응급 환자는요, 이거는 어디에서 생기든지 간에 동일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더 많이 투자해도. 이거는 국가가 정말 많이 투자해요. 우리가 불났을 때, 강남구 소방서에 부를까, 뭐 일산 소방서를 부를까,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바로 제일 가까운. 불행하게도 지금 저희가 응급 통계를 내보게 되면은 지역차가 많습니다. 지역차 많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지역차가 많습니다. 많아요. 강남 서초 굉장히 높습니다. 저 지방의 중소도시 아니면 농촌 소생률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는 이 응급의료가 이 취약지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투자가 돼야 되고. 물론 중앙정부가 투자해 중앙정부가. 서울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으면 이런 빈부격차가 생긴다고. 서울처럼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방도 이 응급의료가 좀 더 현실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대개 그러면 심장 정지 후 심폐 회복 단계에서 에크모를 넣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어요. 네. 100명 중에 약 대여섯 명? 그것도 안 되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에크모 장비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게 많지 않고 또 에크모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스탠바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쉽지가 않고요. 아주 일부 병원에서만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에크모에 대한 또 이런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요즘은 이제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군요. 이번에 이건희 회장 이제 사건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극적으로 이제 심장 박동도 돌아왔고 목숨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나 같은 일반인이 그런 경우 나면 살았을까? 나도 에크모를 받았을까? 이런 식의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에크모는 웬만한 대학병원 응급센터는 다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건강보험은 되나요, 참? 여기도, 건강보험이 되지만은, 최근에 건강보험에서, 이게 이제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삭감됐다. 예를 들어가지고, 에크모를 했는데, 환자가 못 살았다. 사망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의사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 못 하는 거죠. 아니, 그걸 의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 뭐 환자 결과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삭감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기준을 서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결과에 유무 없이 이걸 어떻게 의사가 이 사람이 죽을지 살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에크모를 만약에 걸게 되면은
그만큼 더 그 위험성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안 좋은 환자들 걸기 때문에. 그래 안 좋으니까 에크모를 걸었지 뭐 그렇죠. 멀쩡하게 살아날 거면 에크모 그러니까 걸겠어. 뭐 에크모를 안 걸고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안 걸고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에크모를 거는 거거든요. 이게 좀 비쌀 것 같아요. 몇백만 원 들죠. 이것도 몇백만 원 들죠. 예, 예. 하루 유지 비용도 그 정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이틀 하면 5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500만 원?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돈 얘기하면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있어. 이거 하여튼 고가는 고가예요. 그죠? 예. 네. 쉽진 않은 거죠. 자, 응급상황에서 에크모 시술했다가 급여가 삭감되면 의사들은 좀 허탈해지겠습니다. 돈을 다 물어줘야 되죠? 그렇죠. 병원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병원에서 더 이상 그런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에크모 얘기는 이제 요 정도에서 하고요. 자, 이건희 회장을 결정적으로 목숨을 구하는데 기여했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편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심장정지 환자 중에서 최초 목격자, 의료인이 아닌 일반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원 밖에서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30% 미만입니다. 30% 안 될걸요. 예, 미만이에요. 한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좀 올라간 겁니다,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간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이 민관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하여튼 아직까지도 뭐 굉장히 낮습니다. 이걸 외국에서는 학교에서도 가르치던데 우리나라는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요? 학교에서 학생들. 지금 요즘은 이제 양호 교사들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정규 수업에서 채택돼서 가르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시리어스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안 할 거야. 이거 수능에 내야 돼. 오히려 이 학교에서의 심폐소생 교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굉장히 흡수력이 뛰어난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좀 그 교육 정도를 달리해서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전에 그 초등학생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아버지 살린 아버지 살린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유럽 가서 요 응급의료 관련해서 취재를 했는데 걔네들은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나이에 맞게 다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국민들이 그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다 받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재교육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일 그러면 유치원생들한테는 뭘 가르치냐고 물어봤더니 유치원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 신고하는 요령. 신고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신고하는 것부터. 119에 이런 경우에는 할머니 깨웠는데 뭐 그렇죠. 안 일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119를 전화를 해라. 요걸 가르치는 거야. 굉장히 안전교육이죠. 중요한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안 가르치죠? 그거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그 운전 상황에서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정지나 응급상에 빠진 게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딸 때는 반드시 CPR 교육을 심폐소생술 교육 받아야 된다. 받아야지만 그걸 이수해야지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을 계속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교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좀 더 이제 머리띠 두르고 한번 힘센 사람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응급의학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응급의학회에서 이런 걸 계속 노력하고 있죠. 응급의학...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자동 제세동기가 지금 몇십만 대, 한 30만 대 이상 보급이 돼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뭐 3만 대도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왕세자죠, 왕세자. 일본의 천황의 조카인가 왕세자가 하여간 왕족이 뭐 스쿼시인가 운동을 하다가 테니스치다 쓰러졌는데 AED가 없어가지고 결국 소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죽었죠.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AED 보급이 들어갔어요. 자, 이제 그 AED 얘기를 좀 해볼까요? AED라는 게 이제 자동 제세동기죠.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이게 심장 충격기, 심장 전기 충격기인데 이게 심장마비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해도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시점에 바로 전기 충격을 주면
심박동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전기 충격을 주는 장치를 자동으로 제세동기 할 수 있게 일반인도 쓸 수 있게 해놓은 게 자동 제세동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면은 공항이나 철도역 같은 데 가면 자동 제세동기라고 박스가 있어요. 소화전처럼. 요거를 모르고 이전까지는 몰랐을 때는 모르고 지나가지. 근데 알면은 되게 많이 보여. 요즘 인천공항에 가면은. 곳곳에 있어, 그게. 근데 그게, 야, 내가 저걸 어떻게 써?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장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쓰는 거죠?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심정지가 발생해서 환자가 의식이 없고, 이제 호흡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은, 제일 먼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렇죠. 동시에 공공장소라 그러면은, 제세동기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세동기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렇죠. 있으면 빨리 갖고 와라. 갖고 와라.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119 구급 대원들이 이제 갖고 오겠죠. 119 구급 대원이 갖고 오는 거기 전에 넣어주면 효과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되게 그 제세동을 언제 하냐면은 심정지가 생기고 특히 심장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심장 발작 상태 중에 살짝 바르르 떨리는. 바르르 떨고 있는. 그걸 이제 저희가 심실세동. 미세한 어떤 움직임, 세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 있는 상태에서는 제세동이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빵 쳐주면 그냥 빵 정신 차리고 다시 강한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 가늘게 떨고 있는 리셋 같은 거죠. 가늘게 떨고 있는 그런 심장 박동이 완전히 이제 평정이 되면서 원래 고유의 심장 박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제세동이 시간이 1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분 지날 때마다 그 생존율이 10%씩 떨어진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 10분 지나면은 생존 가능성이 10% 미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분에 10%씩 떨어져. 1분에 10%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박하다, 긴박해. 그래서 제세동기는 공공장소 특히 이제 공항 네.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제세동기는 되게 한 2, 3분 이내에 가져올 수 있는 거리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소화전 설치하듯이 제가 알고 있는 게 한번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이제 이제 심장전지 환자를 발견했어요. 네. 이제 딱딱한 바닥에 눕혀. 네? 바닥에 눕히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딱 지정을 해서 신고를 해. 내가 신고하거나 갖다 달라고 지정해서 빨리 신고해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제세동기가 있으면 갖고 와라. 하고 이제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가슴 압박을 하는 거죠. 해야죠. 그래서 누가 제세동기를 갖고 왔어. 다행히 있었어. 그러면 가슴 압박을 하다가 제세동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제세동기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할 줄 아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세동기를 여는 순간 음성 가이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세동기에 그 순서가 딱 적혀 있습니다. 크게 적혀 있어요. 스텝 1, 2, 3 적혀 있고 1, 2, 3. 그리고 붙이고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자동 제세동기 내에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샥을 주는 게 아니라 제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리듬이 인지된 경우에만 기계에서 음성 메시지에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데 이게 식약청에서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 기계를 들고 45초 내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쉽게 돼 있는 거야. 누구나 다 웬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1분 안에 이것을 작동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야지만 이게 허가가 나와.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말고 자동 제세동기가 있으면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면 안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열면 안내가. 그리고 자 발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 빨간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 눌러주면 발사가 나가는 거죠. 발사가 나가는 거고. 그러고 다시 이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2분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리듬 분석. 심전도를 다시 한번 자동으로 읽는 거죠. 얘가. 그래서 2분마다 리듬 확인을 하고 제세동을 주든지 아니면 계속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구급대원한테 인계하면 완벽한 거죠. 그렇죠. 완벽한 건데. 근데 그 사이에 구급대원이 오면 구급대원이 자동 제세동기를 요새 들고 다니니까. 그러면 뭐 구급대원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막에 구급대원이 15분 이제 뭐 10분 정도 생각하면 10분 동안은 어쨌든
CPR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제동기를 이제까지 할 수 있으면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완벽한 거죠.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분에 10%씩 그러니까 생존율이 적절한 처치가 늦어질수록 1분의 생존율은 10%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긴박한 생사의 기로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저는 그 응급 의료 현장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직업 경찰관. 네, 그렇죠. 네? 최초의 발견자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은 다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경비를 맡고 있는 분들. 그렇죠. 안전 담당자. 그렇죠. 네. 특히 서울역, 백화점의 안전 담당하는 사람, 직원들,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 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직원들. 이런 데다가 이 자동 제동기 사용법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우리나라 아직 갈 길 멀은 거예요. 네. 네? 이게 우리나라의 그 한국 임상 의료의 수준은 거의 세계적이라고 다들 자부를 하는데 이 응급의료, 이 병원 밖 현장까지 포함한 응급의료는 아직 선진국 되려면 모르는 것 같아요. 10년 이상은 치러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응급의학 일본, 미국 비교한다면 10년 이상은 쳐진 것 같아요. 응급의학회가 정말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응급의학회 이사장님 누구세요?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의사들의 문제가 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에 대한 의식도 가져야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는 이 시스템은 인프라예요. 이거는 의료기관이나 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망이거든요.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죠. 제가 약 13년 전부터 응급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사를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병원 전 단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고 특히 구급대를 타깃으로 정말 구급대의 처치가 업그레이드 된다를 많이 기사 썼어요. 근데 요새는 굉장히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요. 향상이 됐어요. 또 현장의 상황을 저희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또 상황실에 가서 의료 지도도 하고 또 소방대 교육도 하고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더 이제 발전해야죠. 또 향상돼야죠. 지금 인천 지역도 그러면 그 응급학과 의사들이 그 119 소방대 당직 근무합니까? 예, 저희가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고요. 또 일선 소방서에도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차트 리뷰라든지 그다음에 또 교육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응급 환자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일본 갔더니 일본 응급학과 의사들이 하루 당직 근무하면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전국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이제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본은 하루 당직 응급학과 의사들 하루 당직 근무하는데 돈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거의 100만 원 넘게 줘요. 그래요? 예. 자,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이 이것만은 빨리 바뀌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우선 심정지 환자 관련해서는 심정지 환자를 이제 지역병원에서 잘 치료한 다음에 심정지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국가가 좀 심정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청와대 민원 좀 어떻게? 그거는 우리 제가 넣을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심정지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CPR 교육, 심폐소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렇죠. 운전면허를 딴다든지, 아니면 학교 교육과 과정에 넣는다든지 하는 민방위 교육에 넣는다든지. 민방위 교육은 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우리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또 우리 제도 안에 포함을 시켜야지만 될 것 같고요. 이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 안전에 대한 이제 인식도 굉장히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생명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을 서로 관심을 갖고 받을 필요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내 가족이건 직장 동료건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이건 간에 주변에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대처하는 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심장정지로 픽 쓰러졌을 때 네. 일단 깨워야 되는 거죠. 일단 이제 깨워서 흔들어야죠. 반응이 없고 네. 움직임이 없고 숨을 쉬고 있지 않거나 네. 어떤 불규칙한 비정상적인 호흡을 네. 하고 있다 그러면 심정지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해야죠. 그다음 119에 신고를 이건 하고 심장 정지구나. 예, 그렇죠. 그것은 혼자 있으면 자기가 119에 신고하는 거고. 예, 혼자 있으면 스스로 119 신고를 해서 네. 위치라든지 상황을 알려주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절대 이 상황에서 자식한테 전화하면 안 되죠. 예, 네. 예. 그리고 네. 옆에 누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도움을 청할 때 항상 누굴 지정을 해서 신고를 해달라고 그러고. 빨간 옷 입으신 분. 뭐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근처에 공공장소라서 근처에 그 자동 제성기 있으면은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본인은 이제 신고했을 때 지시에 의해서 네. 아니면 스스로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교육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작을 해야죠. 즉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르면 119 구급대랑 통화를 통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네. 흉부 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됩니다. 흉부 압박은 가슴뼈 중앙 하단을 깊이 5 내지 6cm 정도를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로 일정하게 거의 그러니까 1초에 2번 한다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로 이 손 깍지 낀 그러니까 위아래로 깍지를 낀 거죠. 위아래로 깍지를 껴서 손꿈치를 가슴꿈치로 중앙 하단부에 대고 팔꿈치를 피고 체중을 실어서 수직 방향으로 실어서 5에서 6cm 정도 깊이로 눌러줘야 됩니다.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를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그래서 구급대원 올 때까지 그거를 하면 너무 지치면 주변에 할 줄 있는 사람을 교대하면 되는 거죠. 옆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2분마다 교대하면 2분마다 되고요. 보통 2분 정도 하면 효과 떨어지거든요. 2분 정도 하면 지쳐서 이게 누르는 힘이 좀 약해지는군요. 2분마다 교대를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만약에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왔으면은 얼른 붙이고 스위치를 켜고 음성 메시지에 의해서 안내를 받으면 돼요. 안내를 받아서 버튼을 눌러주면은 그 자동 제세동기의 음성 메시지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그냥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샥을 준 다음엔 다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인계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구급대원이 적절한 기도 처치라든지 뭐 이런 처치를 하면서 병원을 후송하게 되고 그렇죠. 병원에서는 이제 전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구급대원이 이송하는 판단에 믿어야 됩니다. 괜히 나 원래 아산병원 다니는 환자인데 아산병원 가자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구급대원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의 중증도에 따라서 적절한 처치로 이송되는 그 판단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나 원래 세브란스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저쪽 잠실에서 쓰러졌는데 세브란스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로. 그럼 가는 동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급대의 판단을 맡겨서 이송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구급대원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처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제 그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빨리 옮기자 그러잖아요. 무조건 옮기자. 근데 문제는 옮기는 동안에는 적절하게 심폐소생술이 안 되잖아요. 힘들죠. 일단 구급대원이 오게 되면은 길게는 한 5분 정도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심장 박동을 회복시켜놔야 됩니다. 또 구급대원이 이제 자동세동기를 써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되게 한 두세 사이클 정도는 써보죠. 현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옮겨야지.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것조차도 없이 옮기게 되면은 병원에 가서 순환 회복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얘기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자가용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굉장히 큰일. 구급대가를 불러서 자기 오기 전까지는 자기는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대가 계속 응급처치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자동차로 옮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자동차에서는 아무런 응급조치할 수 있는 뭐 장비도 없고 공간도 안 됩니다. 하지만은 앰뷸런스 내에는
산소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니터도 심장에 대한 모니터도 할 수가 있고 또 현재 이송 중에도 CPR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심장 정지로 의심되는 경우는 절대 자동차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앰뷸런스 꼭 구급대를 불러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도착하면 이제 전문 의료진이 이제 전문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는데, 심장 박동은 다행히 이제 돌아왔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저체온 치료를 이제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해야 하는 게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데 유리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병원에 저체온 치료가 없다, 그러면 저체온 치료를 할 수 있는 심정지 치료 센터, 아직은 이제 가칭이죠. 아직은 그렇게 지정돼 있지 않지만은 심정지 치료 센터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저체온 치료 받고 심장에 대한 시술도 하고 체계적이면서 통합적인 중환자 치료를 해야지만 그렇죠. 그 환자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증으로 이런 상황이 다 벌어진 것으로 이제 의료진이 판단했다면 그 재관류, 그러니까 그 막힌 관상동맥을 다시 뚫어주는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옮기거나 그것이 가능하다면 즉시 그것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대개 그래서 이왕이면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나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아마 제일 무난한 판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거기에 이제 저체온 시설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사실은 이제 그 정보센터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보센터. 이제 그런 정보를 알려줘야죠. 알려줘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과정들을 미국 심장학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미 가이드라인을 다 바꾼 거 아닙니까? 네네네. 2010년 2010년에 다 바꾼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거를 뭐 생존의 고리라고 고리에서 이제 마지막 5번째 고리가 저체온인 거죠. 저체온 치료와 체계적이면서 통합적인 심정지 환자에 대한 치료. 통합 케어. 그게 이제 5번째 고리로 그런 됐습니다. 생존의 고리를 이어가서 완벽하게 하면은 생존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 지금 우리 양 교수님이랑 제가 얘기한 거를 꼭 들으셔서 꼭 기억하고 계셔서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희 회장 심근경색증과 일시적인 심장마비로 통해본 우리나라 심장마비 처치의 A부터 G까지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양혁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명수다 끝내겠습니다.